노동 코너입니다. 5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방송 이후로 정규 편성이 조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생략된 것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 노동 쪽도 있었습니다.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랜만에 노동에 관한 한 저에게 다 물으세요. 남현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가요? 그 파워 크레인 파업 이런 뉴스를 보고서 야 저런 물론 그게 없으면 공사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 사업자들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뭐 한 20, 30대를 갖고서 기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회사를 하는 건지 사실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 업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았고 그다음에 왜 또 파업에 이르렀고 이런 것을 좀 차근차근 업계 소개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시다시피 그 건설 현장 공장에서 요새는 건설들이 굉장히 높이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이 없으면 고층 공사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IMF 이전에는 이 타워 크레인 기사분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IMF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 고용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일일 고용 노동자, 건설 노동자로 신분이 계속 변화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건설은 대부분 이제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건설 일일 노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대한민국의 건설 일일 노동자분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8일 이상 일을 하면 4대 보험 줘야 하고 주휴수당 줘야 하고 뭐 국민연금 이런 걸 내야 하니까 대부분이 8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고용을 돌아가면서 해요. 한 달에 8일? 일주일 연속? 한 달에 8일이고요. 네.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해요. 네, 예. 15시간 기준은 들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8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연장 뭐 이런 걸 줘야 하니까 거의 지금 모든 건설 노동자 노동자분들이 다 비정규직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건설 현장, 내일은 이것을 일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다 비정규직 근로자신 거죠. 근데 이제 IMF 이전에는 이분들이 다 회사 정직원들이었는데 IMF 터지고 건설 현장 구조하면서 하청에 어떤 데는 뭐 하청 10번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단계. 예를 들어 삼성이 레이면을 건설하겠다고 수주를 만약에 했어요. 예. 이런 플랜트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하게 나면 자기가 직접 공사하는 건 없어요. 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청 주고 이 하청이 또 하청 이렇게 내려와서 실제로 금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건설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10분의 1도 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건설 쪽에서는 임금 체불도 많고 임금 떼이는 것도 많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특수하게 다른 근로자하고 다르게 건설 노동자분들은 좀 원수급자, 수급자 이런 좀 법도 조금 복잡해요. 단계를 거치면서 각자 자기 몫은 또 떼에 가야 할 터이니까 다 떼가죠. 그것도 사람 7, 8번 거치다 보면 총 최초의 하청 그 공사 도급액은 뭐라고 그러나 발주액은 1,000억이었다고 치면 최종적으로는 100억, 150억, 200억도 채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런 현장도 꽤 있다고. 그렇다고 보니까 부실 시공이 불가피한 거고. 저희 또 검은 돈 고리가 형성이 되고 예. 항상 건설계에서 빠지지 않는 게 독직 사건, 리베이트 10%는 공식적 상납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너무 건물 잘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냥 그러니까 시공사 따로 있고 시행사 따로 있어요. 네. 그 시행사는 그 발주하는 거고 시공사가 맡아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업계 자체 그 건설 노동자들의 그 신분도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도 많고 근데 노동 강도가 엄청 센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하루인데 빌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워낙 비싼 기계다 보니까 예. 그 고공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수억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타워 크레인 소유자가 물론 건설사에서 그걸 장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해서 하는 수도 있고 예, 또는 그 중에는 이 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크레인 소유자가 기사들을 모집해서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허. 이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 기계 자체가 수억대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타워크레인에 고공이 올라가면 8시간에서 9시간을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종석이 있는데 1m 정도 돼요. 네. 사박 1m 정도 되는 데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가지고 올라가요. 화장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수분을 섭취를 안 하려고 해요. 아, 예, 1m 되는 그 유리 칸막이 있는 데서 근데 이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엄격한 도제를 거쳐서 1년 이상 뭐 몇 년을 해서 도제해서 그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따도 거의 만 3년이 돼야 혼자서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올라가서 몇 톤씩 되는 걸 아주 미세하게 눈으로 보고 조정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예술이 그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거의 예술 수준으로 정교하게 뭘 하던데. 이게 보고 그 올라오는 감 느끼고 이거 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그럼 중간에 하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하는 작업 환경이고 예, 작업 환경도 대단히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 좋고 예. 그러면 돈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아마 그러니까 일당이 약하지는 않은 걸로 딴 거에 비하면 약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 그 비가 오거나 뭐 기상에 따라서 올라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굉장히 악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공치는 날도 많겠네요. 많고요. 공치는 날도 많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고공 타워 크레인은 그 톤수가 굉장히 높은 걸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같은 타워 크레인이에요. 예. 그 뭐 이게 작고요, 크고 이게 아니에요. 소형 타워 크레인은 그 사람이 드론으로 그러니까 3톤 미만만 올릴 수 있게끔 그 규정밖에 없고 그 밖에서 눈으로 보면서 드론으로 조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소형 타워 크레인이에요. 뭘 드론으로 조정을 해요? 그 타워 크레인을요. 그러니까 조종석에 타지 않고. 아, 사람이 타지 않고? 예, 똑같은 아. 타워 크레인인데 3톤 이상을 하려면 고공 타워 크레인을 써야 하는 거고 3톤 미만은 소형 타워 크레인을 써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13년에 그 소형 타워 드론은 한 명이었어요. 조종사가. 근데 국토부에서 소형 타워 크레인을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은 그 소형 타워 크레인 1,8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진입 장벽이 없어지고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 조종사분들은 3년 이상 일을 해야 간신히 조종하는 타워 크레인을 이 드론은 20시간 교육인데 그중에 8시간이 필기고 12시간만 하면 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전혀 없지만 실제로 이게 안전이 전혀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소형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실기를 해가지고 그 3톤도 적지 않잖아요. 그거 드론 눈에 더구나 자기가 타서 거기서 보고 어디 정확히 안착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정경 작업인데 예. 밖에서 눈에서 자기 사각지대 눈으로 타워 크레인만 보고 조종하는데 사실 드론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요즘. 근데 그 소형 타워 크레인은 3톤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도 몇 층까지 올리는데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12시간 또 그냥 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 며칠 전에 타워 크레인 관련 대규모 집회도 열리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뉴스 집중도도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은 왜 파업을 했고 주요 내건 슬로건이나 쟁점은 뭐였습니까? 그 3월 7일 날 국회에서 이영호 의원이랑 그 타워 크레인 조종사 뭐 국회의원 건설 국토부 모여가지고 한번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공청회를 했었어요. 예. 그때 양대 노총의 그 주장은 소형 타워 크레인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그 검사도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 관련 법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안전 보장이 최고였어. 그 얘기는 벌써 몇 년째 계속 나왔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한 번도 민간 해가지고 하겠다 조사하겠다 해놓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쟁점도 그거였어요. 소형 타워 크레인이 불법 계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있으면 그거는 검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많고 조종사도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오래된 걸 사요. 그다음에 중국산에서 저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크레인이. 예. 근데 그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부품도 막 갈고 중국산 싸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몇 시간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건설 현장에서 그 소형 드론이 와서 소형 그 타워크에서 일하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산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건설 현장 산재도 많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조작할 때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사각지대가 있었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는 국토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아니 김용균 법인이 세월호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자체는 높아졌잖아요. 안전 의식은 아직도 뭐 불감증이다 어쩐다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을 좀 강화해 달라고 하고 정부 부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형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되면 검사를 해요. 안전 검사를 해요. 예. 근데 그 건설 안전 검사하는 데가 직원이 검사하는 시설 10명밖에 안 돼요. 전국의 타워크레인이 지금 고공이 한 1,800대, 소형이 1,800대 정도 되는데 예. 10명이 그러니 그게 제대로 검사가 될까요? 그래서 소형 타워크레인도 공항처럼 제대로 검사를 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일 먼저 건설로건이 제대로 된 법령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소형 타워 크레인 기사들도 고공처럼 예. 톤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작업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달라. 안전 장치를 해달라.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이게 되면 우리는 파업 풀겠다고 했는데 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완전히 무슨 집단 이기주의, 그 다음에 임금 인상, 급여 인상 이런 쪽으로 몰고 갔나요? 예, 급여 인상에 소형 타워를 못 쓰게 해달라 이렇게 몰고 갔어요. 아예 답은 정해놨고 그다음에 모든 신문에서 나온 게 뭐냐면 건설 황장 멈췄다. 하루에 몇 조가 파업이 뭐 손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고 그동안 꾸준히 몇 년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눈을 감은 건지 아니면 그릇을 몰고 간 건지. 언론의 왜곡 보도야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뼈아픈 지적이십니다만 국토부가 이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별 중요치 않게 여기는 건 이유가 뭡니까? 저도 묻고 싶어요. 진짜 그 국토부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이번에 파업 푼게 민관청사 해가지고 만들겠다. 예. 그거 얘기 듣고 파업 풀었잖아요. 네. 왜 그 작업들을 몇 년 동안 해왔고 국회에서도 그 양노초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는지 저도 그게 묻고 싶어요. 혹시 그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과 거대 건설 회사와는 또 좀 다르겠죠.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이들은 기사들로 봐서는 고용 주고 그렇죠. 건물 발주자로 봐서는 또 을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해 조정이 어려워가지고 국토부가 그냥 골치 아픈 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사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형 타워 크레인은 누구나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8시간 공부하고 12시간 그것도 동영상으로도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면 저도 내일부터 그 타워 크레인 조정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쉽네요. 운전면허 힘들어요. 저 2번 만에 땄어요. 이거는 2번도 필요 없어요. 필기복권 12시간 하면 돼요. 이렇게 쉽게 그래서 건설주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한 명이었던 그 소형 타워 크레인 13년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 8,0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소형 타워 크레인이 그 명판 갈기라 그래서 고공 사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소형으로 하면 그 주동사 안 쓰고 이 사람들 쓰고. 이러다가 여기서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틀림없이 기분에 좀 나을 것 같은데 났죠. 많이 났어요. 한 명인데 지금 불과 5, 6년 만에 8,000명으로 8,000명이 됐어. 늘었고 예. 불과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익혀가지고
그 면허증을 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강원에서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 현장에 가면 지하를 이렇게 파고 내려가기도 하고 공사 현장의 경사도 같은 거에 따라서는 전복 위험도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기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도 잡아야 네, 하고 네. 쉽게 생각 막 무거운 거를 예. 이 각도에서 갑자기 확 올리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서 무너져요. 제 기억에 방금 그 큰 사고가 강서구 공항로 어디였는데 굉장히 큰 기중기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도로 쪽을 덮쳐가지고 덮쳤죠. 마침 그 시내버스를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사망했던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사고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이 관련은 국토부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남현영 노무사가 제기한 바 이것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적 입장은 뭐고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지는 한번 좀 저희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이번에 네. 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사고 위험이 있으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해야 하는 건 국토부의 소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고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산재를 굉장히 많이 겪는데 산재가 나기 전에까지는 고용노동부는 몰라요. 사고 나서 뭐 사망 사고 정도 돼야 고용노동부에 이제 산재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이걸 무마해 버리면 그 사고 나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사망 사고가 OECD 국가에서 최고예요. 네. 딴 나라보다 3배, 4배가 높아요. 근데 산업재해는 낮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를 숨기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죠. 예. 도저히 참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근로자들은 오히려 안전을 요구하는데 정부 부처가 미온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파업까지 이르렀다는 게 일단 쇼킹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그걸 것을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기로 근데 하죠. 그걸 이제 국토부나 그 언론에서는 네. 소형 크레인이 자기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소형 크레인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소식 짧게 하나 볼까요? 세종 호텔이라 그러면 그 명동 입구에 있는 그 남산 맞은편에 있는 그 거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아요. 꽤 유서가 깊은 예. 호텔 같은데 거기 노조원들 복직 투쟁이 어떻길래 사연이 많다고. 사연이 많아요. 거기가 지금 9년째인가 8년째 싸우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세종 호텔에 노조가 생기니까 회사에서 그 제2노조를 어영노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제2노조가 제일 그 교섭권이 되니까 성과급을 30% 삭감하는 그 단체 협약을 맺었어요. 성과급에. 그래서 어떤 직원은 뭐 30% 깎인 직원도 있고, 그리고 이 노조위원장이랑 그 노조원들을 다른 데로 복직을 시켰는데 부당 정보를 시켰는데 이분이 뭐 호텔 경력 셰프 10년, 20년 되는 분도 조리사 보조로 가게 하고 호텔 그 홍보 마케팅 하는 분을 뭐 로비에 청소하는 데로 옮기고 때로 파트 지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복직할 때 내가 노조위원장이었다 복직하면 예전에 업무나 비슷한 업무로 가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20년의 경력자가 그러니까 로비 청소하는 업무로 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서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당 정보다 하고 안 가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 세종 호텔의 사장이 그 임정헌 그 적폐 재판사 그분의 사돈이었거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부당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홍보 마케팅에 10년, 20년 하고 셰프로 10년, 20년 했는데 조리사 보조로 가고 청소하는 청소하는 화장실만 25개를 닦고 울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래서 지금 9년째 해고당해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6분은 그 원직으로 비슷한 데로 복직됐고 아직 그 김상진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은 복직이 안 됐어요. 이런 곳은 사회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기가 참 어려운 곳이고 아무리 처절하게 오랫동안 싸우고 호소를 해도 관심조차 알려지기조차 힘든 곳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고립감 이런 걸 많이 느낄 텐데
항상 기본 공식이군요.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이간질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마치 이의제의 하는 이게 것처럼. 완전히 뭐 노노 갈등으로 만들지만 실제로 그런 노조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측에서 만들거든요. 예. 지금 모든 현장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노동 코너에서는 항상 그 개별 단위 사업장은 다 처절하고 절박하고 힘들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늘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둔감해지는 점도 참 있는데 그 점은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사회 나오면서 비정규직으로 나오실 거예요. 마지막 지금 우리 남면영 노무사님의 이 말씀이 가슴을 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일의 모습이죠. 다들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결권이자 권리인 행사는 파업은 이렇게 별 영향 없이 그리고 팝 한번 하면 모든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 보도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게 고쳐지면 자기 미래가 바뀌는데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그냥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세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 중에서 노동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현영 노무사님 같은 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저희는 부끄럽지만 그것을 잘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당연한 것을 위해서 아직도 싸워야 하나. 박근혜 이명박 때가 아닌데도 이 점이 우리를 좀 무력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